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이제 몇 달 만에 주말에 집에 있는데요. 이게 참 주식쟁이라고 자꾸 또 주말에도 또 주식으로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는데 그 결과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주말에 주식 얘기를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정신건강이나 이런 멘탈 관리에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런 건 하지 말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주말에는 좀 주식 유튜브고 HTS고 하여튼 좀 이런 거에서 좀 멀어져 있으려고 하시는 게 정신건강이나 스트레스 관리에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분석한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아마도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니까 월요일날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을 텐데 일단 간단하게 한마디만 좀 드리고 넘어가자면요. 일단 어제 미국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제가 주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에서 아니면 이번 주 금요일 정도 사이에 미국 시장 변곡의 가능성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무슨 논리에서 수요일에서 금요일이란 얘기가 나왔냐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5거래일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르는 게 어제가 15거래일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아니면은 수요일이라고 말씀드린 건 여기서부터 나스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상승했는데 하루 조정받고 6거래일 정도 오르면 요 날이었거든요. 이 날이 수요일. 참 11월 18일이 수요일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면은 수요일이나 아니면 금요일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이렇게 19일 날 중간에 양봉을 하나 이빨 사이에 껴놔가지고 상당히 어쨌든 저도 좀 헷갈리긴 했었는데 아무튼 이 변곡이 근처에 오니까 이렇게 빠지긴 빠지나 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거의 이번 일주일 내내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일단 확인이 된 거죠. 나스닥 최근 흐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 여기 8월부터 해서 17거래일 정도 상승하고 14거래일 빠지고 그 다음 17거래일 상승하고 그 다음 15거래일 빠지고 15거래일 또 상승하고 그죠? 대략적으로 어떤 30일 주기로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가 그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일단 하락 마감했고 자 그렇게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이거죠. 코스피의 또 다른 월요일 폭등 가능성을 얘기를 하면서 월요일 날에 미국장 어떻게 마감되느냐에 따라서 콜옵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대 항공을 또 구경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런 가능성은 사라진 거죠. 그죠? 콜옵션에서 이런 장대 항공 나올 가능성은 잘 없습니다. 왜냐면은 콜옵션에서 내일 이런 장대 항공이 나오는 짓을 하려면은 최소한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여기 전고점 부근에서 출발을 해야 내일 저렇게 장대 항공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미국이 거의 1% 가까이 하락했으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아졌겠죠. 그렇게 되면 뭐다? 월요일 날은 고점과 저점을 적당히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것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세한 이런 마감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월요일 날 마저 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S&P하고 나스닥의 어떤 대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영상에서 어떤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과열됐습니다 이렇지만 어떻게 좀 월봉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분석을 해보고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큰 그림 지난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약 12년 가까이 어떤 큰 그림들이 진행됐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S&P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S&P 500을 기준으로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S&P 500 여기 있네요. 자, S&P 500 우선은 분석을 하기 앞서서 일단 기준들을 세워놓고 가야 됩니다. 기준들을. 자, 이렇게 S&P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1990년쯤 되고요. 그리고 이게 오늘인데 월봉상으로 큰 그림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어떤 중요한 이번 10년 시세의 시작은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 2008년 금융위기였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저점이 어떤 분석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좀 구체적으로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일봉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똑같이 해보세요. 집에서 제 생각이 타당한지 뭐 어쩐지 저놈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 검증해보면서 같이 따라해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게 이제 S&P 500의 일봉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부터 지금까지 한 10몇 년간의 역사입니다. 저는 뭐 파동이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얼마나 어떻게 올랐는지에 관련된 부분은 일단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알려면 우선은 어디가 저점이었고 어디가 고점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008년 3월 달에 나왔던 요 자리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는 요 자리가 일단 여기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2008년 여기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해서 올라와서 어디까지 올라왔었냐, 여기 2010년 4월까지 상승을 했네요. 그죠? 요 자리가 중요한 고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10년 6월까지 한번 주식시장에 빠졌다가 그 다음 요까지 올라왔습니다. 2011년 한 4월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그 뒤로.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빠졌냐, 2011년 9월달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나서 주식시장은 한동안 평화롭게 쭉 상승을 해서, 참고로 이 구간이 코스피 박스권 10년 구간이죠. 코스피처럼 코스피 박스권이었는데 미국은 쭉 올라서 대략적으로 한 요 구간 2015년 한 5월쯤이나 한 7월쯤에 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달 정도까지 빠졌고요. 자, 그리고 나서 2016년 2월달 바닥이 나오고 나서 어디까지 올랐냐, 여기 2018년 1월달까지 올랐습니다. 여기 이 구간에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제로 금리의 시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던 대세 상승 구간, 좀 엄밀한 의미의 대세 상승 구간이었고, 그리고 다시 어떠한 제로 금리의 시대가 돌아온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패턴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일단 요거까지 이렇게 그려놓고, 자,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파악한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뭐 파동 뭐 이런 걸 한번 그려보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자, 저점과 고점을 연결하고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까지 일단 올랐다는 게 나왔네요. 그죠? 7번까지 오르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2018년 1월달 이후부터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일정하게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여기 2018년 1월달부터는 이상하게 저점이 드라마틱하게 낮아지는 일들이 한 번씩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점과 저점을 이런 식으로 연결해 보면 대충 그림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저점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어떤 이러한 전통적인 어떤 파동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여기 2018년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S&P 5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어떠한 큰 그림이고요. 이거를 이제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은 이 어떤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가 조금 보기가 오히려 더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설명은 다 지워버리고 월봉으로 가서 이제 제가 어떤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좀 마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 월봉으로 넘어왔는데,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어떤 상승 N자의 목표치 이런 개념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 보자고요. 자, 참고로 상승 N자 이런 거 기본적인 거는 아시겠죠? 자, 상승 N자라는 게 오르면은 첫 번째 상승했던 거가 있고 조정이 한번 나오고 다음번에 두 번째로 오르는데, 상승 N자라는 게 통상적으로 첫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던 만큼을 여기 조정 나온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린다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상승 N자의 의미입니다. 물론 뭐 저도 뭐 일목균형이라든가 이런 거 몇 개 영상을 보니까 뭐 여기서부터 잡는 게 아니고 뭐 여기서부터 잡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다양한 기준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보편적으로 여기서부터를 기준으로 잡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올렸던 만큼을 여기서도 그대로 올린다라는 게 어떤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많이 통용되는 상승 N자의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놓고 한번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쭉 한번 볼게요. 어디까지나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좀 허접해 보이더라도 재미로, 사주 본다 생각하시고 재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올랐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먼저 월봉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대충 표시를 해놓고 갑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오르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펴진 겁니다. 이게 방금 전에 제가 일봉에서 그렸던 그림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어디가 중요한 고점이고 저점인지 위치 대충 파악들 하셨죠? 네, 위치 대충 파악들 하셨을 거라 믿고, 자, 상승행자의 개념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일봉에서 봐도 그림은 똑같은데 이게 여러분들께 설명하자고 하다 보니까 월봉이 더 편해서 월봉으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여기서 요만큼 상승했어요. 자, 그리고 조정 여기서부터 요만큼 나왔는데 첫 번째 상승에서는 힘이 약해서 이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네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시작한 어떤 상승행자는 목표치 달성 못하고 끝났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잊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분석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해야 될 이야기는 끝난 거고,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 올랐던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 올랐던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또 어떻게 조정이 나오고 어디까지 올라갔나 보자고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올라갔고 요렇게 올라갔죠. 자, 여기가 저점이니까 이거는 뭐 누가 딱 봐도 여긴 뭐 가뿐하게 딱 목표치 달성했죠. 목표치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여기서 잘 버텨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행자 만든 것도 목표 달성. 자, 그럼 여기서부터 봅시다. 여기서부터 뭐가 쭉 늘어지기 시작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어디까지 올랐냐? 여기서부터는 쭉 해서 거의 뭐 여기까지 올랐어요. 그죠? 자, 이 구간을 봅시다. 요렇게 상승행자를 볼 거예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끌어당겨서 저점이 대충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보시자면은 이제 요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요렇게 상승행자가 일단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보시다시피 어떤 상승행자에 대한 목표치를 채우고 나서 조정을 받고 고점이 높아졌죠. 고점 높아졌다가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이 순간부터는 약간 박스권으로 들어왔다고, 일단 박스권 베이스로 들어왔다고 일단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해서 일단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박스를 하나 잡아놓고, 저는 일단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잡아놓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 박스 위로 올라왔던 요만큼 부분 있죠. 박스 위로 올라왔던 요만큼 부분은 결국 박스 밑으로 요만큼 되돌렸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박스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까지 슈팅을 준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슈팅을 준 부분은 뭐다? 결과적으로 박스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뭐 물론 못 갔지만 아무튼 대충 이런 식으로 되돌렸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도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번에 이렇게 올랐다면은 박스 밑으로도 다시 이만큼이 더 갖다 붙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일단은 1차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요 박스권을 놓고 여기 있는 요 기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요 기준을 놓고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했으니까 밑으로 되돌리고, 오버슈팅 했으니까 밑으로 되돌리고, 오버슈팅 했으니까 밑으로 되돌리고, 이런 개념으로 본 거고, 솔직히 이거는 조금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의견은 일단 한 가지. 그리고 뭐 그런 거 사실 딱히 볼 필요가 없죠. 그런 거 볼 필요가 없이 여기서 벌써 이런 식으로 N자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N자로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면은 다음번에 뭐겠어요? 이거 어딘가 갔으니까 다음번에 요 아래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어떤 현재 요 추세선 안에서 움직인다면 요게 일단 올바른 논리가 되긴 될 겁니다. 이게 조금 더 방금 전에 제가 박스권으로 설명드렸던 거나 어떤 목표치나 이런 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은, 아무튼 요것도 요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박스권 그것보단 조금 더 설명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S&P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다우도 사실 그림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요. 아무튼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자리가 지금 보시면은 대충 꺼놓은 거지만 대충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거의 40% 정도 나와요. 거의 지수가 반토막 정도 나는 거죠. 보통 지수가 제가 얘기하는 금융위기 같은 게 오려고 한다면 보통 한 마이너스 40% 정도, 심하면은 마이너스 60% 정도까지도 빠지긴 하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사실 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금융위기 가능성, 어떤 이런 기술적 지표로도 목표치 같은 걸 따져보면 충분히 생길 수는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를 해봤고요.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도 방금 전에 제가 봤던 거하고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본부터 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그림이 좀 재밌어요. 나스닥하고 S&P는 나스닥은 S&P하고 다르게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패턴이 나왔었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걸 놓고 한번 여러분들과 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도 똑같죠. 2008년 금융위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모든 시세가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2009년 3월달 요 금융위기 저점이 어떤 시세의 시작점인 겁니다. 똑같아요. 얘도 2010년 4월달에 고점이 나왔고, 여기 어딘가 2010년 8월쯤에 저점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 2011년 5월쯤인가 고점이 나왔고, 2011년 9월쯤 저점이 나왔고, 그리고 고점과 저점이 계속 쭉쭉쭉쭉쭉 높아지다가 대략적으로 여기 2015년 여름쯤 돼가지고 고점이 나왔고, 그리고 2016년 초에 2016년 겨울에 이렇게 저점이 나왔고 2016년 봄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2016년 2월에 저점이 나왔고 쭉 고점 높이면서 저점 높이면서 쭉 상승하다가 여기쯤에서 고점 나왔죠. 2018년 9월쯤에 고점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2018년 12월쯤에 저점이 한번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쭉 또 고점이 높아져요. 그러다가 대략적으로 2020년 2월쯤에 고점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 코로나 맞아가지고 여기 있는 2020년 3월쯤에서 저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 현재 여기쯤에서 최근에 또 고점을 살짝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S&P하고 달랐던 점은 여기쯤부터 해서 이제 S&P하고 나스닥이 이제 디커플링이 되기 시작한 거죠. 대략적으로 이 시점부터 해서요. 그래서 아까 S&P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 갔었죠. 얘는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파동 보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는 해석은 잘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일단은 뭐 이런 걸 카운트 해보니까 11번까지 진행이 됐네 라는 사실은 일단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 상승행자 목표치 분석을 또 똑같이 해보자고요. 월봉으로 넘어가서 월봉이 보기 편하니까.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자리들이 있죠. 자, 또 똑같이 시작을 해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가 이 자리였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먼저 한번 올랐습니다. 오르고 나서 저점부터 해서 또 한번 올렸는데 1차에는 힘이 모자라서 목표치 다 못 채우고 끝났죠.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이 자리 기준점으로 한 분석은 끝. 1차 상승행자 목표치, 상승 목표치는 달성 못했지만 아무튼 뭐 1차는 끝.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2차는 이렇게 이까지 올랐죠. 여기까지 오르고 나서 조정이 여기까지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올랐어요. 목표치 드디어 달성했는데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여기는 이마디도 끝.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서 어디까지 올랐냐? 여기까지 좀 길게 올랐죠. 2015년까지 이렇게 쭉 연장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고, 조정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왔냐? 조정 요날이 저점이죠. 2016년 2월달 저점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까지와 없던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슈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목표치 여기서부터 만들어 놓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행차를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웬일로 목표치를 딱 채우고 빠진 게 아니고 목표치를 오버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위쪽으로 머리 위로 오버슈팅이 튀어나왔다는 점입니다. 목표치 달성해놓고 오버슈팅, 그죠?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고 나서 신기한 점이 꼭 요만큼 그대로 되돌렸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 정도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뭐 정확하게 오버한 만큼 돌리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 보시면 대략적으로 보시면 위로 박스 위로 튀어나왔던 만큼 이 네모를 내려보시면은 대충 그 정도 빠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오버했던 부분을 소화시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행자로 했던 거는 오버슈팅 주고, 슈팅했던 부분을 다시 되돌리면서 이쪽 부분은 자 이제 마무리, 여기 있는 부분 처리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번에는 여기서부터 한 상승행자를 따져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한마디가 오르고 나서,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을 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고 나서가 이제 지금입니다. 이미 어떤 상승행자에 대한 목표치는 다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서 일단 머리 위쪽으로 요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스닥이 했던 논리대로라면 최소한 얘는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 이쪽 라인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게 일단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만약에 얘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최소한 조정이 나왔다가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목표치 채우고 오버슈팅 나온 거기 때문에 되돌린다면 여기까지는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이런 관점에서 일단 하나를 말씀드려 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지 하나 끝났죠, 그죠?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일단 상승했지 하나 끝난 겁니다. 이제 이 자리도 분석이 끝난 거고, 이렇게 상승했자로 그렇게 해서 요만큼 오버슈팅이 나왔다. 아, 보니까 지금 목표치는 대충 여기였다, 그죠? 한 11,200 정도 되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목표치였는데, 목표치 채우고 나서 11,200 위로 올라온 요만큼 오버슈팅이었다라는 분석 끝나고요. 자, 이제 그럼 여기를 가지고 상승한 자를 또 분석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랐죠, 그죠? 이건 지워버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 옮겨서 딱 보면 3월달 코로나 저점부터 해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표치가, 그죠? 여기까지 해서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난번 여기서 분석했던 상승했잖아,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분석을 한 상승했잖아, 어떤 상승에 대한 목표치는 사실상 나스닥은 1300, 1200 정도 자리가 어떤 논리적이고 뭐 이성적인 어떤 기술적 상승의 어떤 목표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이래저래 상승했자 목표치 같은 걸 맞춰보면 아무튼 최근에 요만큼은 전부 다 오버슈팅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얘도 어쨌든 요만큼 정도는 되돌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분석을 하나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뭐 8,500, 8,600대까지는 한 번쯤 내려오는 게 뭐 다음번 상승을 위해서도 이게 더 좋은 게 아니냐라는 일단 이런 판단은 뭐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상승의 목표치는 거의 같았다는 겁니다. 한 1300, 1200대에서 끝나는 건데, 근데 어쨌든 12,000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서 안 내려오고 있고, 아무튼 이 부분이 좀 독특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9번, 11번까지 올랐고, 방금 보신 다우나 S&P는 7번, 하나, 둘, 셋, 넷, 다여 7, 이렇게 하고 7번 올랐고요. 그죠? 요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번까지 올랐네요. 나스닥은 하여튼.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거는 다우인데요. 다우하고 S&P하고 똑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려고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월봉에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7번 올려놓고 나서 지금 이제 안 나오던 패턴이 나오잖아요. 고점이 높아지고 저점이 높아지고, 이런 것들 자체가 어떤 지금 시장에 힘이 없고, 이게 무슨 다음번에 일어날 일이 뭔가 정상적인 일은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예전과 뭔가 다르잖아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엔자에 대한 목표치 충족시키고 오버슈팅이 나오면 오버슈팅 나왔던 만큼을 항상 계속 되돌렸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절대 되돌리지 않고 오히려 지금 오버슈팅 여기서 한 번 더 줄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라갈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이러한 관점들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제가 어떤 금융위기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러이러해서 주식시장들이 목표치를 다 달성하고 오버슈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뭐 다우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던 패턴이 나오고 다음번에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나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 한 4-50% 빠지면은 40-50% 가까이 목표치가 열려 있는데, 뭐 꼭 이대로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패턴이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걸 보고 뭐 내일 인버스를 사고 이런 건 솔직히 비이성적인 행동입니다. 그것도. 아무튼 근데 이런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락 목표치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뭐 이런 것들은 뭐 주식이 그렇게 많이 빠지면 통상적으로 금융위기가 왔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다양한 근거를 또 갖다 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장단기 금리차 같은 걸 제가 또 자주 말씀드리는데 항상 10년 주기로 그랬단 말이에요. 10년 주기로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꼭지, 주식시장이 2007년 여기인데 꼭지로 오면 장단기 금리차가 항상 마이너스예요. 장단기 금리차가 주식시장이 오를 때는 쭉 떨어지고 있다가 거의 꼭지쯤 오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 구간까지 내려옵니다. 대충 뭐 여기가 0이라고 치면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위기가 터지곤 하거든요. 이번에도 한 10년쯤 상승한, 보통 위기는 10년 주기로 오니까 여기서부터 한 10년 정도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 이번에도 장단기 금리차가 여기 2018년도였나 19년도였나쯤에 장단기 금리차가 또다시 0 밑으로 언더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상승하면서 지금 버블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고 저점도 낮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이상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 다 충족시켜 놓고 그 위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것도 수상하고 해서 지금 버블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여기서도 2008년 금융위기에서도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가 되면서 요 구간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는 구간 안에서 이렇게 버블을 만든 역사도 있고 하니까 옛날하고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도 지금 확대가 꾸준히 되고 있고요. 꾸준히 되고 있고, 얘가 계속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그건 부실 기업이라든가 어떤 뭐 부실 정부라든가 부실한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업자들이 다 망하게 되거든요. 디폴트, 연쇄 디폴트 사태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금융위기 오는 건데, 그걸 금융위기를 하는 건데, 하여튼 모든 상황들이 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나 이런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뭐,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하필이면 이렇게 어떤 불안한 패턴이나 아니면 나스닥 시장 이렇게 상승 목표치를 다 충족해 놓은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느 때보다, 여기서부터는 열심히 안 했잖아요. 여기서 개인들이 열심히 했나요? 안 했죠. 개인들이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구간에서 그러니까 개인들이 밑에서 열심히 안 했는데 여기 와서 개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국 수급 기관과 외국인이 거의 40조 가까이를 팔 때 그 개인이 40조를 받아간 거, 이런 자리에서 그런 점들도 어떤 위기의 근거이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개인들은 항상 요 밑에 선 가만히 있다가 꼭 이런 자리에서 많이 달라붙는 특징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달라붙고 있고, 물론 아직도 덜 붙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특징들이 나타난다는 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게 지금 더 무섭게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아무튼 이런 겁니다. 이 상승이, 안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한국에서 차트를 좀 몇 개 봐놨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현대중공업, 이제는 한국조선해양인데, 이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끝이. 그러니까 어떤 진짜 강하게 뽑아냈던 거는 박살날 때 진짜 처참하게 박살나거든요. 진짜 강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러한 끝자리에서 이러한 폭등들이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자랑을 하지 않고 힘이 많은 사람은 힘 자랑을 하지 않아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이 돈 자랑하고 힘 자랑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던 종목인데 여기서 힘 자랑을 한다라는 거는 수상한 의도가 껴 있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해 했던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쳐 올릴 텐데, 나스닥이 어쨌든 이렇게 변동성을 주면서 쳐 올리고 있다는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은 보통 이렇다. 끝은 보통 이렇게 기울기가 치솟기 시작한 이 순간까지는, 여기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런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든 전성기가 화려했던 것들은 슬럼프도 크기 마련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지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전성기가 화려하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포스코 같은 것도 옛날에 다 이랬고, 이런 종목들 되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건설주들, 뭐 대우건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하여튼 한국에 이런 종목 되게 많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주면서 쏘아 붙이고 나서 요렇게 변동성 주기 시작한, 기울기가 가팔라지기 시작한 그 순간 거기까지 딱 빠집니다. 보통 여기서부터 변동성이 이렇게 확 솟아나기 시작했죠. 이 자리까지 빠진다고요,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했냐를 살펴보면 굉장히 처참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나스닥이 처참해지면 전 세계가 좀 처참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 LG전자 월봉인데요. 이렇게 그다지 전성기가 화려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그다지 슬럼프도 크지 않아요. 차라리 이런 게 어쩌면 투자자분들께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덜 받고. 보시다시피 어떤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방금 보셨던 뭐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전성기가 물론 있긴 있지만은 좀 덜 화려하니까 좀 빠질 때도 좀 반등도 좀 많이 주고 이러잖아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뭐 현대중공업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도할 틈도 없이 양봉도 없이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데, 그래도 뭐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이런 친구들은 전성기도 없으니까 죽는 것도 잘 안 죽는단 말이죠. 아무튼 그 지금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 너무 전성기를 지금 세게 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얘가 시작했던 이 변동성이 시작했던 게 사실상 이 2019년 초 아니면은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자리가 2015년 16년 초거든요. 2016년 초거든요.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거의 고점 대비 60%까지도 이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겁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빠지면은 우연찮게도 그렇습니다. 우연찮게도 어떤 이런 고점 자리 이런 데까지는 보통 조정이 나와요. 어떤 일반적인 하락의 목표치는 보통 한 4-50% 정도 해서 여기 정도에서 끝나기 마련인데, 보통 끝에 슈팅이라는 걸 주잖아요. 슈팅이 나오게 되면 이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죠. 그죠? 아무튼 그래서 뭐 여기 정도까지 할게요. 그냥 이제 제가 생각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번 얘기를 해 본 거고요. 당연히 이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다만 이제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건져가셨으면 하는 거는 어떤 시세 분석에 있어서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고 뭐 어디가 1파고 어디가 2파고 뭐 이런 거를 찾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목표치 계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만 좀 힌트를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제 말 다 믿지 마시고 이거 어디까지나 이건 그냥 주말에 한번 예능처럼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진지하게 믿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그 상승, 그 매일매일 지지와 저항 확인하시고 그거 보시면서 가시는 거고, 아무튼 큰 그림을 이렇게 좀 그려봤습니다. 타당하신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믿어보시고,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히 비판하시고 안 받아들이시면 그만이겠습니다. 아무튼 주말이라서 시간이 좀 남길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봤어요. 좀 두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